대구의 작은 상해에서 시작해 평생을 사람과 신용,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수많은 마음의 결을 살피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인간관계의 한 단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솥밥을 먹어야 진짜 식구다. 우리는 평생 이 말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고 정성스럽게 재료를 고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내는 것, 그것이 가장 숭고한 선의이자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을 겪고 세월의 풍파를 지나며 제가 목격한 진실은 사뭇 달랐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도화선이 되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관계에 금이 가고 끝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깨져버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음식이 맛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음식의 간이 아니라 그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서게 되는 관계의 자리에 있습니다. 처음 누군가에게 밥을 해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계산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오늘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즐겁게 부엌으로 향합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며 반찬 하나를 더 얻는 그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단 한 번의 이벤트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관계의 진짜 얼굴은 반복 속에서 서서히 그 형태를 바꿉니다. 선의가 반복되면 어느덧 상대방은 묻지 않게 됩니다. 오늘 힘들지 않았어? 괜찮아? 라는 그 짧은 배려의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의 공기는 아주 미세하게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누구도 악의를 품은 것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은 그저 익숙해졌을 뿐이고 주는 사람은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선의의 이름이 바뀝니다. 고마운 일이었던 것이 원래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지요. 저는 대구에서 작은 상해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이런 변화의 무서움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하던 거래처도 한쪽의 양보와 배려가 반복되면 그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공고해지면 배려는 어느새 상대의 당연한 몫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잖아라는 말이 주변에서 들려오기 시작한다면 안타깝게도 그 관계는 이미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큰 다툼도 없고 겉으로는 여전히 화기애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이미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너무 쉽게 주고 너무 자주 베풀고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받는 쪽은 자신이 무언가를 받고 있다는 감각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주 작은 어긋남의 조각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불만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설명하기 힘든 피로감, 말로 꺼내기에는 너무나 사소해서 민망한 서운함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소리 없는 감정들이야말로 관계를 안쪽에서부터 좀먹는 가장 위험한 독소입니다. 선의가 당연함으로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 관계의 저울은 이미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쉽게 기대라는 함정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 기대는 말로 표현되지 못한 채 우리 관계를 더 조용하고 처절하게 망가뜨리는 것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너무 쉽게 부엌을 내어주고 너무 빨리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밥이 관계를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계를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하는지, 그리고 내 마음에 빛이 바래지 않으면서도 소중한 인연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인지 끝까지 풀어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얽힌 관계를 풀어내는 작은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제 더 깊은 인간관계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의가 당연함으로 변질되는 그 위험한 순간,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관계의 형태는 단 한 번의 거창한 결심으로 빚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반복을 통해 서서히 그 모양을 바꿔나갑니다. 처음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해 밥을 차려주었을 때 그것은 분명 순수한 호의였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행동이 일상이 되고 계절이 바뀌듯 반복되기 시작하면 우리 사이의 공기는 아주 미세하고도 위태롭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오늘 힘들지는 않았어. 이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지. 라며 나의 수고를 묻던 상대방의 목소리가 어느덧 들리지 않게 됩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에게 나의 헌신이 당연한 배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는 사람은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고 받는 사람은 그 움직임에 익숙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선의 사이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이름이 교묘하게 바뀝니다. 특별하고 고마운 일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원래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작은 상회를 운영하며 수많은 거래처와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변화의 순간을 예민하게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존중하며 고개를 숙이던 관계도 한쪽의 배려와 양보가 반복되면 어느덧 그 배려가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공고해지면 그것은 더 이상 배려가 아닌 상대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나 몫으로 둔갑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잖아라는 말이 주변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관계의 저울이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기울어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폭풍우도 보이지 않습니다. 큰 소리가 오가는 다툼도 없고 겉보기에 식탁은 평화롭기만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이미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너무 쉽게 주고 너무 자주 베풀고 아무 말 없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기 시작하면 받는 쪽은 자신이 무언가를 받고 있다는 감각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감각이 마비된 상대에게 더 큰 정성을 쏟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고 날카로운 어긋남의 파편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직 분노라고 부르기에는 미미한, 그저 설명하기 힘든 피로나 말로 꺼내기엔 너무 사소해서 민망한 서운함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소리 없는 침전물이야말로 관계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독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은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기대치다라는 이름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왜, 언제부터 상대에게 기대를 걸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 기대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관계를 더 처절하게 망가뜨리는 것일까요? 처음 밥을 해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뭘 바라겠어.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씁니다. 귀한 체력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의 하루의 리듬을 상대에게 내어줍니다. 이 세 가지 소중한 자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작은 생각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것은 요구도 아니고 부탁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이 정도를 쏟아부었으니 적어도 당신이 내 수고를 기억은 해주겠지라는 아주 막연하고 소박한 바람입니다. 기대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대는 명확한 말이 되기 전에 모호한 감정으로 먼저 자리 잡습니다. 말로 꺼내 약속한 적이 없기에 상대방은 그 기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니 당연히 맞춰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품은 쪽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반찬은 기억하지 못할까?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늦게 들어올까? 왜 당연하다는 듯 숟가락만 얹을까? 이 질문들은 결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의 밀실 안에서만 끝없이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반복될수록 이 기대는 당연한 권리처럼 변질되어 나를 괴롭힙니다. 제가 사업을 하며 가장 경계했던 것도 바로 이 말하지 않은 기대였습니다. 거래에서든 사람 사이에서든 기대가 계약이나 약속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오해와 원망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것은 소리 없는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나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상대방은 사실 아무런 약속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좋아서 하겠다고 했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깊게 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가 가진 가장 잔인하고 위험한 얼굴입니다. 기대는 겉보기에는 관계를 가깝게 묶어주는 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중심축을 서서히 비틀어 놓습니다. 주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고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호의에 중독되어 익숙해져 버립니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관계는 조용하지만 팽팽한 긴장 상태로 접어듭니다. 마치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겉은 매끄럽지만 안은 터질 듯한 압력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억눌린 감정들은 결국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리고 왜 이 모든 폭발은 하필이면 가장 따뜻해야 할 공간인 부엌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비극이 시작되는 장소, 부엌이라는 공간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억눌린 감정들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왜 그 모든 폭발의 전조가 하필이면 가장 따뜻해야 할 공간인 부엌에서 시작되는지에 대해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부엌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한 사람의 정성과 시간, 그리고 소리 없는 인내가 겹겹이 쌓이는 관계의 가장 치열한 독백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거실에서는 좀처럼 큰 싸움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집 밖이나 손님 앞에서도 웬만하면 감정의 날을 세우지 않지요. 하지만 부엌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달라집니다. 부엌은 쉼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고 멈추는 순간 일이 밀려버리는 생산의 현장입니다. 바로 이 점이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손은 칼로 채소를 썰고 냄비에 불을 조절하며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놀랍게도 마음은 현재에 머물지 않고 자꾸만 과거로 돌아갑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끼니를 챙겼던가? 누가 이 수고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봐 준 적이 있는가? 왜 항상 나만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서운함과 피로가 칼질 소리에 맞춰 박자를 타며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칩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현장을 누볐습니다. 공장을 처음 세우고 현장 직원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시절, 제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순간은 몸은 쉴 틈 없이 바쁜데 마음은 정처 없이 헤매며 보상받지 못할 때라는 점입니다. 부엌은 이 원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손은 노동을 하고 머리는 그동안의 헌신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계산은 돈을 세는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슬픈 계산입니다. 부엌에서 쌓이는 불만은 특징이 있습니다. 결코 나 지금 너무 힘들다거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명확한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 감정들은 아주 은밀하고도 위태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거칠게 놓이는 접시 소리, 상대의 시선을 피하며 묵묵히 설거지만 하는 뒷모습, 혹은 대답 대신 돌아오는 짧고 차가운 침묵 속에 그 모든 서운함이 스며듭니다. 이것은 일종의 구조 신호입니다. 제발 내 마음의 소리를 좀 들어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지요. 하지만 비극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 가장 사소한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상대방이 무심코 던지는 그 한마디. 오늘 국이 좀 짜네. 사실 이 말 자체에는 그리 큰 악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입맛에 대한 단순한 감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엌이라는 전장에서 온종일 마음의 전쟁을 치른 이에게 이 말은 단순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헌신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타격이 됩니다. 음식이 짜다는 지적은 당신의 수고는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그 결과물조차 완벽하지 않다는 비수 같은 선고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폭발에 대해 사람들은 흔히 착각합니다. 겨우 반찬 투정 좀 했다고 저렇게까지 화를 내나? 라며 상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세우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그 폭발은 결코 오늘의 소금물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이라는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피로와 말하지 못했던 기대와 묵살당했던 서운함들이 그 사소한 한마디를 틈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단지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었을 뿐입니다.
이미 찰랑찰랑 넘치기 직전이었던 잔에 떨어진 그 마지막 한 방울 말입니다. 폭발은 늘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가족이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하며 억지로 눌러왔던 감정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병철로서 살아오며 저는 회의석상이나 사업 현장에서 비슷한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소한 결정 하나에 누군가 갑자기 격렬하게 반응할 때 저는 그 사람이 내뱉는 말 자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당함을 삼켰는지, 얼마나 긴 시간을 홀로 견뎌왔는지를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부엌에서의 폭발은 음식을 향한 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좀 봐달라는 처절한 절규이자 이제 더 이상은 이 일방적인 무게를 버틸 힘이 없다는 마지막 항변입니다. 사소한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소한 말이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 침묵의 시간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폭발은 항상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배려해온 사람에게서 먼저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가장 헌신적이었던 사람이 가장 무서운 모습으로 무너져 내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제 저는 그 슬픈 역설, 즉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 왜 항상 주는 쪽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왜 우리의 선의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는지 그 가슴 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때로는 과잉입니다. 부엌에서의 폭발을 목격하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자책합니다.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했나? 정성이 부족했나? 하지만 제가 평생을 통해 배운 진리는 정반대였습니다.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남겨진 여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관계의 균열을 발견하면 서둘러 그 틈을 메우려 합니다. 더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더 상냥하게 말을 건네며 자신의 피로를 숨긴 채 상대에게 더 깊이 헌신합니다. 그렇게 더 많이 쏟아붓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관계를 오래 버티게 만드는 힘은 추가된 노력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서 나옵니다. 여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단한 희생이나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하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작은 빈틈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나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당한 권리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마음의 너비입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여지가 사라질 때 관계는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병철로서 수많은 조직과 사람들을 이끌며 무너지는 순간들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무너진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도 계획이 치밀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오직 인내와 완벽만을 강요하며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항상 괜찮다고 말하며 모든 짐을 짊어지고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당연하다며 받아들이는 구조는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안정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정구딘된 상태에 불과합니다. 고정된 것은 유연함이 없기에 작은 충격에도 맥없이 부서지고 맙니다. 반면 건강한 관계는 때로 소원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공백이 생기기도 하는 움직이는 관계입니다. 그 공백 덕분에 사람은 다시 돌아올 힘을 얻고 상대를 향한 진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명백한 신호를 무시하고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이미 지칠 대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리에 서서 자신을 소모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멈추는 것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시간, 감당해 온 노력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멈추면 내가 진 것 같잖아 라는 생각, 내가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거야 라는 책임감이 우리를 옥죄는 촉새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의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건대 사람을 진짜 무너뜨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의 지속입니다. 내가 멈추지 않으면 상대방 역시
자신의 몫을 배울 기회를 영영 잃게 됩니다. 내가 대신 짊어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자신이 무엇을 받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호의의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멈추지 못하는 나의 헌신이 역설적이게도 상대를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들고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주범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멈춤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멈춘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리 조절입니다. 잠시 물러나 숨을 고르는 것은 등을 돌리는 배신이 아니라 다시 마주 앉았을 때 서로를 투명하게 바라보기 위한 준비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나의 멈춤을 서운함으로 곡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단 한 번의 멈춤이나 거리 두기만으로 차갑게 식어버리는 관계라면 안타깝게도 그 관계는 이미 너무 많은 짐을 한쪽에게만 지우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자신을 천천히 죽여가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리에 응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항상 고개를 끄덕이는 선택은 결국 당신의 마음을 닳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번 닳아버린 마음은 좀처럼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관계를 지킨다는 것은 무언가를 계속 더하는 덧셈의 정치가 아니라 올바른 지점에서 내 몫을 덜어내는 뺄셈의 지혜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같은 자리에 앉아 부담 없이 웃으며 마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세월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관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제 저는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하는 마지막 기준, 가벼운 관계의 위대함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관계의 시작과 갈등, 그리고 그 폭발의 과정까지 지켜본 우리는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관계가 정말로 오래 곁에 둘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관계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병철로서 수많은 사람을 겪으며 제가 내린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지, 얼마나 많은 밥을 함께 먹었는지, 혹은 내가 상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었는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관계를 넓히는 것이 곧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조금 무리해서라도 사람을 만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의 비위를 맞추며 어떻게든 인연의 끈을 늘려가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세월의 파도를 넘고 보니 모든 관계를 끝까지 짊어지고 갈 수는 없다는 엄연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관계의 무게가 아니라 가벼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벼움이란 결코 얕거나 가볍게 처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투명하고 편안한가, 즉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가벼운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관계는 숫자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의 감각으로 남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앉아 있을 때 굳이 다음 할 말을 고르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는지, 상대의 눈치를 보며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형언할 수 없는 피로 대신 깊은 평온함이 남는지, 이것이 바로 그 관계가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척도입니다. 만약 누군가와의 만남이 매번 마음을 조여야 하는 일이 되고 집에 돌아와 한숨부터 내쉬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삶을 지탱하기보다 소모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큰 정성을 쏟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점에서 멈추는 용기입니다. 관계를 지킨다는 것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하고 채워넣는 덧셈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기대와 억지스러운 의무를 덜어내는 뺄셈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내 몫의 짐을 조금 덜어내야만 다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부담 없이 마주 앉을 수 있는 빈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가 오래도록 썩지 않고 흐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항상 참고, 항상 감당하고,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물러설 줄 알고 스스로를 위해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두는 것, 그 여백이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닿고 이어지는 법입니다. 결국 우리 곁에 남는 관계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남겨진 관계들이 더 이상 당신을 소모시키지 않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긍정해주는 편안한 관계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할 인생의 진짜 자산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는 아마 마음 한편이 무거워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이 퍼주기만 했던 걸까? 조금만 덜 했어도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하며 지난 날을 후회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너무 서둘러 답을 내리거나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목적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당장 모든 인연을 끊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엄중한 사실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끝없이 퍼낼 수 있는 화수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도 물건처럼 조금씩 닳습니다. 말없이 줄어들고 어느 순간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텅 비어버리곤 합니다. 제가 경영의 현장에서 그리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수없이 확인한 것은 사람도 관계도 지나치게 소모되면 결국 본래의 가치를 잃고 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무 많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항상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부름에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선택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아끼고 오래 쓰기 위한 가장 지혜롭고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관계는 얼마나 처절하게 버텼느냐로 기억되지 않습니다.